아빠, 그 사람들이 우리 집을 팔았다고 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왜 우리가 살던 집을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빠 제정신이에요. 내 아버지가 미쳤다는 말이냐? 이렇게 계속 욕심을 부리면 코가 엄청 커질 거야. 마음이 아플 겁니다. 제가 은퇴 자금을 전부 모아 산 집, 아들과 며느리에게 준 집이니까요. 어젯밤 아버지가 저를 배신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아들이 일이 너무 바빠서 못 온다고 했고, 아내를 위해 첫 식사도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들 며느리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다. 하지만 곧 그들 중 한 명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정말 큰 격려네요. 함께 참여해서 댓글로 응원을 보내주세요. 박영수, 70세, 씨는 40년 넘게 매일 아침 6시에 정확히 일어나는 습관을 이어오고 있다. 그것은 그에게 이미 제2의 천성이 되어버린 습관이었다. 평생을 고등학교 교사로 봉직해온 그의 몸은 이미 그가 5년 일찍 은퇴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죽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평소의 생활 리듬을 잃지 않았다. 여보, 일어나야지. 영수는 늘 그랬듯이 옆 의자를 바라보았다. 나는 말을 하려고 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다. 아내 필그리미지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 독신입니다. 현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영수는 천천히 일어서서 창문을 열었다. 문이 열렸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저택 안뜰에서는 행렬이 진행되고 있었다. 내가 평생 정성껏 가꿔온 데이지꽃이 이제야 피기 시작했다. 영수는 노란색, 흰색, 보라색으로 물든 국화밭을 둘러보며 아내에게 미소를 지었다. 모양들이 겹쳐졌다. 국화는 가을에 필 때 가장 아름답다. 이 꽃은 우리 시대에 적응하는 꽃입니다. 이는 순례자들이 즐겨 하던 말이었습니다. 영수는 아침을 후딱 먹고 테라스로 나갔다. 아내가 죽은 후 나는 서울에 빌린 집에서 짐을 싸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나는 아내의 무덤이 있는 이 시골 마을에서 한동안 혼자 시간을 보냈다. 저는 연금으로 서울에 구입한 아파트를 아들과 며느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조금만 더 여기 머물게 해주세요. 아들아. 그것은 민호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었다. 민호는 35살이었고 결혼한 지 3년째였다. 꽤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새 직장을 못 구했어요. 며느리 지연 역시 임시직으로 일하며 불안정한 삶을 살았다. 영수는 그저 아들과 아내가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돕고 싶었을 뿐이다. 내가 그걸 달성할 때까지만이야. 이 조건을 충족시켜 영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가 말하는 동안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감사를 표했다. 당시에는 일시적인 도움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과 며느리가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그는 편안해 보였다. 영수는 아내와 함께 작은 월세집에서 살고 있었다. 저는 소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은퇴 후 생활은 편안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두 사람이 함께라면 어디에서든 행복할 수 있다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순례자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소박한 삶에 만족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 우리는 집도 따뜻해요. 아들이 큰 집에 살고 있어서 거기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는 큰 집에 살고 있다. 영수는 필그리미지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항상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 4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온 아내와의 일상이니까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매일 아침 같이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할 거라고요. 저녁에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이야기 나누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일상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행복한 일상은 한순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례길은 길었고 합병증으로 인해 엘튼의 당뇨병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쓰러졌다. 한 달 넘게 병원에서 병마와 싸웠지만 결국 세상을 떠났다. 필그리메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남편만을 생각했다. 여보, 당신을 혼자 두고 떠났군요. 안타깝습니다. 아드님 일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아내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아들 민호와 저는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며느리는 형식적인 유감 표명만 했을 뿐 진심 어린 위로는 건네지 않았다. 장례 비용이 걱정됐고 미래에 대한 현실적인 전망도 없었습니다. 나는 계속 말을 이었다. 아빠, 이제 혼자 사시니 힘들겠어요. 우리랑 같이 살면 어때? 그건 지연의 바람이었지만 영수는 정중하게 물었다. 나는 거절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집을 떠나고 싶었고 무엇보다도 아내의 무덤을 보고 싶었다. 영수는 내 고향에 머물고 싶어서 서울에 집을 빌렸다. 나는 집을 청소하고 시골로 갔다. 내가 자란 집은 영수가 젊은 시절에 살았던 집이다. 이 건물은 불과 몇 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저는 은퇴 후 순례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영적인 장소였다. 나는 그곳에서 정원을 가꾸고 집안일을 하면서 평화를 찾으려 노력했다. 이제 혼자가 되니 모든 것이 외롭게 느껴졌다. 영수는 정원의 데이지꽃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아내 없이 가을이 이렇게 추울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추석이 코앞인데 아내 없이 너무 외롭네요. 추석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아들 가족과 함께 추석을 보내고 싶었어요. 아내를 위한 추도식이라도 열 수 있다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가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저는 그 순례길에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즐겁게 웃었는지 보지 못했네요. 사랑하는 민호와 지연아, 이번 추석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께 의식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의식이라 혼자서는 할 수 없거든요. 영수는 아내의 유령 초상화에 대고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순례길에서 보았던 그 미소 짓는 얼굴은 예전과 똑같았다. 마치 가족들이 함께 지내도록 권장받는 분위기였다. 때는 추석 직전 주였다. 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아내 필리가 세상을 떠난 후 첫날이었기 때문이다. 추석이었다. 비록 혼자 해야 하더라도 조상님들의 종교의식을 최대한 잘 준비하고 싶었다. 영수는 먼저 안뜰로 나가 필승이 평생 정성껏 가꿔온 정원을 둘러보았다. 주위를 둘러보니 가을 배추가 잘 자라고 있었고 무도 하얀 머리를 땅 위로 쭉 뻗고 있었다. 자, 여기 있습니다. 피망이 잘 익어서 빨갛게 되었고 말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보, 고추 모종들이 올해도 아주 잘 자랐네요. 당신이 심은 고추들이 정말 훌륭해요. 내가 컸네. 영수는 마치 빨간 고추를 따고 있는 아내에게 말하듯 나지막이 말했다. 이미 시작했어요. 피망을 꼼꼼히 씻었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말리기 위해 마당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것은 순례자들 사이의 관습이었습니다. 오후에 조상 제사에 필요한 물품을 사러 시장에 갔습니다. 순리가 좋아하는 야생 채소도 몇 가지 샀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직접 골랐다. 도라기야, 고사리, 시금치, 심지어 콩나물까지. 과일 또한 신중하게 선별되었습니다. 배는 색깔이 균일하고 단단한 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잘 익은 빨간 사과를 골랐어요. 선생님, 이번 추석 연휴에는 온 가족이 함께 축하 행사를 해요. 수확하느라 바쁘세요. 과일 가판대의 할머니가 물었다. 할머니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도 바쁜 것 같았다. 맞아요. 영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사실
아직 민호에게 연락도 안 했어요. 나는 해낼 수 없었다. 영수는 집으로 돌아가 진지하게 종교의식을 행하기 시작했다. 나는 먼저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첫째, 도라지 뿌리를 깨끗이 씻고 소금을 뿌린 다음 얇게 썰었다. 평소처럼 참기름, 마늘, 참기름, 소금을 섞어 조심스럽게 저었다. 보살상은 먼저 따뜻한 물에 담근 후 끓는 물에 삶아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 간장, 설탕, 참기름에 튀겨서 윤기가 나도록 했습니다. 시금치도 살짝 데쳐서 참기름과 참소금으로 간을 했습니다. 여보, 정말이야. 당신은 늘 하던 대로 하고 있잖아. 영수는 지금 영적인 여정을 떠나고 있어. 사진을 보면서 속으로 나는 아내가 평생 나를 위해 해줬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 비록 혼자 시도한 것은 서툴렀지만 나의 성실함은 다른 사람들의 성실함에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배와 사과를 깨끗이 씻어 정성스럽게 배열했습니다. 나는 대추야자 하나하나를 깨끗이 씻어 그릇에 담았다. 벨그리미지가 늘 말했듯이 나는 이 작업을 아주 조심스럽게 했다. 나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확신하며 마음의 준비를 했다. 밤이 되자 영수는 모든 용기를 모아야 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며칠 동안 미루고 있었던 일이었다. 정말 힘든 일이었네. 안녕, 민호. 아, 아빠. 무슨 일이야? 민호는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걱정스러워 보였다. 그럼 추석은 어때? 외가 쪽 조상님들의 전통대로 다 함께 추석을 지내자. 우리 가족의 첫 번째 전통이니까 혼자서는 지낼 수 없어. 아니요. 영수는 최대한 태연하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다. 그는 매장되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우는 어딘가 괴로워 보였다. 늘 똑같았어. 미안해요, 아빠. 하지만 일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요. 프로젝트가 너무 급해서 그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일해야 했던 모양이다. 영수는 짜증이 났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언젠가 찾아가실 수는 없나요? 정말로요. 그럴 수 없어요. 팀장님이 휴가 기간 내내 사무실에 남아 있으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시간 더 낼게. 알았지? 그럼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더 이상 없어, 영수야. 실망스러웠지만 아들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아빠, 지금 전화 끊을게요. 바빠요. 전화가 끊기고 나서 영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조상 제사를 위해 정성껏 준비된 음식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결국 저는 첫 번째 아내의 장례식을 혼자 치러야 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상황이 여의치 않네요. 미안해요. 민우가 바빠요. 나는 혼자 내려가서 장례를 치르겠다. 영수는 아내의 조상들을 기리는 현판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추석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온몸이 부어 있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밤새 뒤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위해 정성껏 전통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영수는 아침에 종교의식을 마친 후 바구니를 들고 아내의 무덤으로 갔다. 나는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발걸음은 무거웠다. 혼자 무덤을 찾아가는 것이 그렇게 외로울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아들과 함께 가려고 했었거든요. 저는 혼자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수 씨가 부인 방에서 쓰러지셨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주체할 수 없이 울고 있다. 평생을 함께 해온 아내가 나를 떠나고 이제는 아들마저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다. 가슴이 아팠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어릴 적 가장 친한 친구인 송노인이 전화를 걸어왔다. 영수야, 안녕. 나 지금 인천공항에 있어. 제가 누구를 봤는지 아세요? 그리고 왜 봤는지 아세요? 무슨 일이에요? 제 아들, 제 가족, 남편 가족 말이에요. 저는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명절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여행의 의미가 없잖아요. 영수 온몸에 혈관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어이가 없었죠. 손자를 만나러 캐나다에 갔었는데 출국하려고 공항에 도착했는데 출국장에서 아들을 만났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부모님까지 계셨다. 송노인은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떨고 있었어요. 그건 확실해요. 저는 이 일을 30년 넘게 해왔으니까요. 내 아들을 봤는데 못 알아보겠어. 민노, 이 아이는 분명 내 아들이잖아. 지은의 어머니가 민우에게 말했다. 그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우리 처남 덕분에 갈 수 있게 됐어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영수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그는 일이 너무 바빠서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없다고 말했다. 제 며느리와 그 가족이 해외여행을 갑니다. 어느 나라로 가는 건가요? 이미 동남아시아에 다녀오셨군요. 집을 보니 아마 일주일 정도 머무르실 것 같네요. 당신이 나에게 집을 준 건 단지 내가 이걸 보게 하려고 그랬던 건가요? 영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떨고 있었다. 그 순간 영수는 아들의 아내인 진이가 했던 말을 또렷이 떠올렸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 언제까지 이 집을 아버지 명의로 유지하실 생각이에요? 결국엔 저희에게 주셔야 할 텐데요. 우리는 생존을 위해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녀에게 집을 사주지 않잖아요. 증거는 어디 있어? 친구들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아빠. 내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영수야. 아직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했거든요. 나중에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그 작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내용을 반복해서 말하더군요. 나는 계명을 고집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던 것 같다. 안녕하세요. 우린 이제 어른이잖아요. 언제까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할 거예요. 민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는 아내 편을 들기 시작했다. 그럴 때마다 영수는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따랐다. 나는 아들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영수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저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저축을 그 아이들에게 기부했거든요. 전송이 안 됐어. 알려줘서 고마워. 형, 영수야. 너무 흥분하지 마. 저 녀석들은 한 방 맞아야 마땅해. 앞서 성노인과 전화 통화를 했던 영수는 아내의 무덤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여보, 민호가 그런 사람인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는 당신 조상을 위한 첫 번째 의식조차 제대로 치르지 않았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영수는 아내, 가족과의 여행 도중 주먹을 꽉 쥐었다. 서울에 가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들었다. 결정을 내려야 했다. 오, 하느님. 어떻게 해야 하지? 난 꼭 해야 해. 이렇게 될 순 없어. 영수는 산을 내려와 서울행 버스에 올랐다. 나는 내 몸에 몸을 맡겼다. 분노와 배신감이 내 가슴 속에서 격렬하게 싸웠다. 나는 반격했다. 며느리가 예전에 했던 말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칼처럼 느껴진다. 영수는 뒤에 있는 버스 창밖을 내다본다. 나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송노인이 내게 전해준 충격적인 소식 때문이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핑계를 대고 아내의 첫 조상 제례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아들 며느리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갔어요. 정말 어리석은 짓이었죠. 영수는 혼잣말로 나는 아들과 며느리를 믿었고 항상 도와줬는데 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몹시 부끄러웠다. 영수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아들의 집으로 갔다. 나는 아파트를 향해 걸어갔다. 연금으로 샀던 집을 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며느리가 이 집에 대해 얼마나 자주 불평했는지 기억났다.
영수는 휴대전화를 꺼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 씨 계신가요? 네, 박영수입니다. 오, 교수님, 정말 오래전 일이네요. 잘 지내시나요? 제가 집을 팔아야 해서요. 저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을 빨리 확인하고 싶은데요. 어떤 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들아, 여기가 내가 사는 아파트란다.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어? 부동산 중개인은 놀란 듯 보였다. 아드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영수는 여기는 내 집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라고 말했다. 가격은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매물로 내놓으면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아질 수 있습니다. 네, 상관없어요. 어쨌든 제 집이니까요. 제 돈으로 샀어요. 어차피 버릴 거니까 괜찮아. 내일 아침에 한번 살펴볼게. 어디 보자. 영수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그는 20년 넘게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모은 돈을 은퇴 후 가지고 갔다. 그 집은 제가 연금으로 전부 산 집이었어요. 저는 그저 아들과 며느리가 새 집에 정착하는 걸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는 그 느낌은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부동산 중개인이 도착했다. 제가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 정말로 제게 주시겠습니까? 부디 결정을 제고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해? 결정됐어. 서둘러. 아들에게 말해줄래? 그럴 필요 없어요. 제 집이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부동산 중개인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을 거예요. 거래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당시 그 지역에서 아파트를 찾고 있었거든요. 계약 체결 과정에 누군가가 참석했기 때문에 이틀 만에 계약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가격은 시세보다 약간 낮았지만 영수는 상관없어. 영수는 계약서에 서명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어머니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해주지도 않고 거짓말을 하고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집이 없는 사람이다. 바로 그때 영수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송노인이었다. 영수야, 어제 공항에서 내 아들이 나랑 같이 비행기를 탈 건지 물어봤어.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짜증나는 바보들. 노숙자 신세가 되어보세요. 이미 매매 계약을 마무리 지었어요.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네, 제 집이요. 이 집은 내 집이야. 연금으로 샀다고. 내가 이 집을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지 않아? 송노인은 잠시 침묵했다. 잘했어, 영수. 젊은이들 모두 축하해. 집을 옮길 필요는 없어요. 영수는 이틀 후에 시골집에 갈 거예요. 나는 돌아왔다.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적어도 후회는 없었다. 아내를 기리는 기념 명판 앞에 앉아 있다가 문득 여보, 나 아파트 팔았어 라고 말했다. 우리 민호는 당신 조상들의 의식을 치르지도 않고 대신 아내의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나는 그와 같은 남자 때문에 집을 떠날 수 없어. 하지 사진 속의 미소가 영수의 마음을 진정시켜준다. 그는 그것을 사흘 뒤 여행에서 돌아온 민호에게 준 것 같았다. 전화가 왔어요. 아빠, 집이 팔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민호. 그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그래. 팔았어. 하지만 내 집이니까 내가 계속 가질 거야. 내가 팔았어. 아빠, 왜 우리가 살던 집을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최소한 미리 보상이라도 주셔야죠. 당연히 가야죠. 상하이요. 추석은 어디서 보내셨어요? 민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러더니 거짓말하지 마. 이건 사업 문제잖아 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그녀가 아내 가족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봤어요. 여행은 어땠어요? 어머니께 거짓말을 하고 기본적인 예식조차 제대로 드리지 않은 채 여행을 떠난 불순종하는 아들이 살던 집 거래가 완료되었다.
구매 계약은 항공기가 이륙한 직후에 공식화되었다. 민호는 놀란 것 같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 저희가 틀렸어요. 하지만 만약 갑자기 집을 팔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당신의 결정입니다. 들어가세요. 이 집은 제 집입니다. 은퇴 자금으로 샀어요. 살아있는 동안 당신에게 물려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영수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이 사건은 아들에 대한 그의 감정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아버지, 다시 생각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틀렸어요. 죄송하지만 영수는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께 가서 용서를 구해 주세요. 어머니는 처음 저를 버리셨어요. 예상대로 민호와 지은은 며칠 후 별장으로 갔다. 그를 찾았어요. 영수는 정원에서 데이지꽃을 가꾸고 있었는데 택시 소리와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대요. 한 부부가 달려왔다. 민우 아버지는 흥분해서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영수는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여기 있구나. 나는 그에게 인사를 건넸다. 나는 계속해서 데이지에 물을 주었다. 아, 아버지. 우리가 살았던 집이요. 왜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작가는 흐느끼며 외쳤다. 그는 마치 여행에서 막 돌아온 것처럼 피곤해 보였다. 그 집은 내 집이었는데 내가 팔았어. 무슨 일이야? 무슨 문제라도 있어? 영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다. 무슨 문제인데? 우리가 예전에 살던 집 때문이야. 만약 당신이 저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갑자기 책을 팔아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작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집을 얼마나 오래 소유하셨나요? 제 소유입니다. 연금으로 샀어요. 법적으로는 맞지만 우리는 여기서 수년간 살아왔어요. 완전히 속았어요. 나 아직 살아있어. 지연이 흥분해서 소리쳤다. 민노는 아내의 말을 끊었다. 지은아, 진정해. 아빠,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추석에 함께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집을 그렇게 갑자기 팔면 안 됐어요. 내가 틀렸어. 내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말해봐. 영수는 샤워를 마치고 나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확인해 봤어요. 추석 기간 동안 제거되지 않은 게 바로 그거예요. 정확히 그래요? 말해봐. 너 어디 있었어?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만약 내 거짓말이 드러난다면 나는 변명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나는 아예 말할 권리조차 없는 것일까? 그렇다면 있잖아요. 당신은 아내 가족과 함께 동남아시아 여행을 다녀왔죠. 작가의 표정, 그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일이야? 송 삼촌이 공항에서 물었다. 저는 모든 걸 다 봤습니다. 이 모든 걸 읽어낸 건 바로 당신들이고 부모님, 형제자매,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을 당신들의 직업으로 이끌어낸 것도 당신들이죠. 그냥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왔어. 영수는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부모님이 갑자기 여행에 같이 가자고 하셔서 핑계를 대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영수는 손을 들어 그를 멈춰 세웠다. 그는 그대로 서 있었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요. 저희도 어머니 기일 1주년에 같은 바람을 품고 있습니다. 추도식을 열고 싶었는데 부모님께서 모든 비용을 부담해 주셨어요.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특히 비용까지 부담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당연히 해야겠죠. 영수는 웃으며 답다. 너무 과장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라고 말했다. 거기 계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작가는 흐느끼며 울먹였다. 무슨 일이요? 시어머니 생전 처음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의 오랜 전통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연세가 드셨거든요. 아까 나랑 같이 여행 가고 싶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 부모님이 나한테 더 중요한가 봐. 영수의 목소리는 돌아가신 장모님보다 더 거칠었다. 민호는 그녀의 말을 끊고 아빠, 진정하세요. 저희가 실수했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집을 팔 필요가 없었잖아요. 팔 필요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얼마나 오래 버틸 생각이에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까지 이 집에서 살도록 계획되었던 건가요? 내가 직접 말했잖아. 언제쯤 이사 나갈 거야? 너도 점점 늙어가는데? 너 몇 살이야?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35살이야, 이 자식아. 부모님이랑 언제까지 같이 살 생각이야? 너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 영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저자는 다시 그의 말을 끊고 말했다. 우리가 척추를 간과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열심히 일합니다. 아직도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싶으신 건가요? 우리가 언제 가격을 올리겠다고 말했나요? 제가 집 이름을 제 것에서 당신 것으로 바꿔달라고 부탁했을 때 바로 그런 의미 아니었나요?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우리에게도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정감. 지금 제겐 안정감이 필요해요. 제가 제 돈으로 산 집에서 월세 없이 살고 있거든요. 영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빠, 너무 엄격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작가는 이렇게 외쳤다. 그녀도 사람이야. 인간이라고. 그리고 내가 장모님을 본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야. 나는 인간이다. 조상들의 종교의식을 행하려고 노력했지만 내 부모는 다시 내가 부모라고 주장한다. 영수는 결혼하는 순간부터 배우자 가족이 최우선이 되라고 외쳤다. 뭐라고 하셨죠?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작가의 얼굴이 토마토처럼 새빨개졌다. 저는 너무 감동받았어요. 제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요? 저희 부모님은 시어머니보다 훨씬 친절하세요. 사랑하는 며느리를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더 이상 자빠라고 부르지 마세요. 민호는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 섰다. 민호, 너도 아빠는 아내 편을 들고 어머니를 무시하잖아요. 그건 옳지 않아요, 아빠. 그건 옳지 않아요. 아니요. 그럼 어떡하죠? 어머니의 첫 번째 생일에 저는 남편의 부모님 댁에 다녀왔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작가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거지? 라고 외쳤다. 잘 생각해봐. 왜 내가 그 책임을 져야 하지? 난 지금까지 노숙자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빌리거나 전세 내야 하잖아요.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만 특별한 이유가 뭐야? 작가는 영수의 말을 듣고 더욱 자랑스러워졌다. 나는 너무 조급했고 너무 욕심이 많아서 결국 아버지를 잃었다. 작가는 코피가 날 거야 라고 외쳤다. 뭐라고? 영수는 자신이 듣고 있는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외롭고 고립된 환경에서 자랐다. 내가 아픈데도 아무도 나를 돌봐주려 하지 않아. 지연아, 민노, 내 아내까지도. 내가 말리려고 했지만 너무 늦었어. 맞아. 아들을 그렇게 대하면 결국 외톨이가 될 거야. 당신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작가의 말을 들은 영수의 온몸이 떨렸다. 나가. 무슨 소리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영수가 소리쳤다. 오, 아빠. 이민노가 그를 말리려 했지만 영수는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었다. 어머니에게만 편견을 품고 있고 발음도 엉망인 아들은 내 집에 들일 자격이 없다. 지연은 울면서 떠났고 민노는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따라갔다. 택시가 떠난 후 영수는 마당에 앉았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쁩니다. 몸이 스트레스와 분노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힘든 일이었다. 그날 밤 이후로 영수의 몸에는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나는 평소보다 늦게 잠자리에 들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얼굴과 손이 부어 있었다. 이상하네. 영수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 소변 색깔이 평소와 달랐다. 뭔가 달랐다. 짙은 갈색이었다. 아마 그냥 피곤했던 걸지도 몰라. 영수. 처음에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몸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고 조금만 움직여도 어지러웠어요. 오늘 오후에 정원에서 일을 좀 하고 싶었는데 기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데이지에 물을 주다가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졌어요. 물이 부어졌다. 병수는 마당 한쪽 구석에서 토했다. 저는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설사가 너무 심해요. 심각한 건 아닐 거예요. 영수는 억지로 일어서서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계단을 오르자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나는 자리를 뜨려고 앉았다. 밤이 되면서 상황은 점점 더 위험해졌다. 소변을 보는 게 거의 불가능했고 온몸이 끈적거렸어요. 다리와 발목이 너무 부었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영수 걱정이 되기 시작했지만 병원에 갈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혼자 살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욕실에서 쓰러졌다.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더니 의식을 잃었다. 저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몇 분 후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해결책은 없었다. 그건 불가능했다. 영수는 간신히 휴대전화를 움켜쥐었다. 나는 그것을 꺼내서 긴급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너무 아파요. 완전히 쓰러져서 소변도 못 봤어요. 주소 좀 알려주시겠어요? 영수가 떨고 있어요. 그녀가 구두로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즉시 구급차를 보내겠습니다. 그녀는 의식이 있습니다. 거기 계세요. 네, 하지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과외 선생님 연락처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영수는 잠시 망설였다. 민호에게 연락해볼까 생각했지만 얼마 전에 심하게 다툰 적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연락하는 것을 망설였다. 나에게는 아들이 있지만 그와 연락이 닿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내일 먼저 병원으로 데려간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영수는 의식은 있었지만 몸이 심하게 부어 있었다. 구급대원들은 영수를 들것에 옮기면서 눈에 띄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혈압이 너무 높아요.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당장 병원에 가야겠어요. 나 가봐야 해. 영수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구급차에 있었어. 의식이 서서히 희미해지면서 아내의 여정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다. 여보, 지금 당신에게 가고 있어요. 정말일까? 영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졌다. 그는 이송되었다. 의사들은 즉시 진찰을 시작했다. 제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매우 높습니다. 신장이 거의 완전히 손상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소변을 거의 보지 않아요. 급성 신부전처럼 들리나요? 아니요, 만성 신부전입니다.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즉시 투석을 준비하십시오. 의사들이 서로를 격려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간호사 한 명이 영수에게 다가왔다. 할아버지의 후견인 연락처를 알고 계신가요? 할아버지께 아들이 있으세요. 영수는 손을 떨며 말했다. 나는 민호에게 그의 전화번호를 주었다. 간호사가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 전화해봤지만 아무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지 마세요. 다른 연락처는 있나요? 아니요. 아들이에요. 영수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의사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 노인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신장 기능이 거의 마비된 상태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요? 당장 투석을 시작해야 해요. 장기적으로 신장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영수는 충격을 받았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의식을 잃었거든요. 어디서 장기 이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만약 가족 중에 같은 혈액형을 가진 건강한 사람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아이들은 종종 자신의 이름을 씁니다. 당신과 심하게 다투고 관계를 끝낸 아들에게 대학 학위과정에 등록하라고 권유해 보시겠어요? 나 좀 봐. 난 내 몸조차 제대로 돌볼 수 없었는데 아들을 믿었잖아. 영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영수가 투석 치료를 받은 지 사흘이 지났다. 끝났습니다. 부기는 다소 가라앉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의사는 투석이 기본적인 치료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의견을 이어갔다. 나는 그에게 신장 이식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다시 한번 말했다. 그의 가족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괜찮아요. 혼자서 이겨내지 않아도 돼요. 당직 간호사가 당신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알았어. 내가 전화해도 그들은 오지 않을 거야? 영수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다. 그래도 다시 시도해봐야죠. 어쩌면요. 다른 아는 분 있으세요? 네, 송노인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하지만 영수는 송노인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주었다. 간호사가 전화하자 송노인은 고맙다는 듯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영수 씨 친구분이신가요? 그분이 지금 입원 중이셔서요. 뭐라고? 영수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송노인은 충격을 받았다. 네, 아드님의 신장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투석이 필요합니다. 아드님 연락처를 알고 계신가요? 응, 전화할게. 송노인은 곧바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민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상하군. 왜 전화를 안 했을까? 받았어. 송노이가 나한테 메시지 보냈는데 급한 일이래. 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바로 전화 주세요. 그동안 민호와 저자는 새 집을 찾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연락했다. 내 집이 갑자기 팔려서 빨리 새 집을 찾아야 했어요. 민호 씨, 계약금이 이렇게 높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사려고 모아두신 돈을 다 써도 이렇게 많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도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작가는 지친 목소리로 물었다. 글쎄, 아버지가 그렇게 화가 나셨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언제까지 화를 낼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네, 작가는 낙관적이었습니다. 우선 월세를 내고 급한 일들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이끄자 민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봐, 여기 있어? 송노인 아저씨한테서 온 메시지였어. 아, 송 아저씨한테서 메시지가 왔네. 민니. 그녀는 문자 메시지를 읽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쓰여 있었지? 아버지라고. 그는 병원에 입원했다. 뭐라고? 작가조차 놀랐다. 민호는 급히 송노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삼촌, 아버지께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왜 전화를 안 받으시나요? 병원에서 여러 번 전화가 왔다고 들었습니다. 몰랐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 신장이 기능을 잃어서 투석을 받아야 해요. 제 상태는? 그는 진심이었다. 민호는 마치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어느 병원이야? 송노인이 병원 이름을 언급하자 민호와 지연은 어느 병원이지라고 궁금해했다. 그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에 도착한 민호는 아버지를 만났다. 그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봤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이 달라 보였다. 얼굴은 창백했고 투석기에 연결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그곳에 누워 비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버지 민누가 다가가자 영수는 눈을 떴다. 그가 여기 있어요. 당신도 여기 있고요. 영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아빠, 왜 이렇게 되셨어요? 제발 전화 좀 주세요. 어차피 소용없겠지만요.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영수는 시를 썼고 그를 치료하던 의사는 민호를 따로 불렀다. 당신이 보호자이신가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제 신장이 거의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투석을 계속해야 하고 좋은 기준치를 유지해야 해요. 치료에는 신장 이식이 필요하다. 민호는 절망에 빠졌다. 이식 없이 사는 게 어렵나요? 의사가 단호하게 물었다. 솔직히 말해서 이식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는 투석 치료가 필요하며 나이를 고려할 때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장기 이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혈액형이 일치하고 건강한 가족 구성원이 필요합니다. 아드님이 기부할 수 있다면 어머니께서도 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우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신장 이식을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아니요, 물론 아닙니다.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민호가 환자의 방으로 돌아왔을 때 지연은 영수 옆에 앉았다. 지연이 물었다. 아빠, 정말 괜찮은 거예요? 그녀의 표정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다. 영수를 대하는 평소의 태도와는 완전히 달랐다. 달랐죠. 하지만 괜찮아요. 그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요? 영수. 그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빠, 의사 선생님이 이식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민호는 조심하고 있어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아가씨, 그럴 필요 없어요. 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그런 말 하지 마. 너 정신과 상담 필요해. 치료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결국 아이들에게는 그저 집일 뿐이죠. 영수와 민노의 말에 따르면 내 마음이 아팠다. 그때 작가가 입을 열었다. 아빠, 저희가 실수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사과할 시간이에요. 무의미했냐고요? 아니요. 사실 우리는 미성숙했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작가는 어머니를 떠올리며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께서 얼마나 힘겨워하셨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벌써 알고 계셨어요. 영수는 웃으며 말했다. 아빠, 신장 이식 받으세요? 저 할 거예요. 내가 줄게. 민우가 갑자기 말했다. 영수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께 신장을 기증할 거예요. 미쳤어요. 아버지를 해칠 순 없어요. 아니,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건 나야. 민호의 외부적인 압력 때문이야.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가득했다. 그때 작가가 끼어들었다. 가족이 해체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작가의 진짜 의도가 드러납니다. 민노가 아내 지연을 꾸짖었다는 건 사실이다. 수술 후 우리 몸에 합병증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지연아, 내 말이 바로 그 뜻 아니야? 왜 아니지? 현실적이어야지. 지연은 들떠 있었다. 영수는 며느리의 말을 씁쓸한 표정으로 들었다. 나는 웃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내 진심이 드러났다. 아, 아빠, 아니요. 저자의 말이 맞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피해를 입게 된다면 불가능해. 영수는 손짓을 하며 말했다. 아빠,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민호, 당신에게 이걸 줄 생각에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몰래 평생 동안 그걸 즐겨왔다고요.
이제는 내가 뭔가를 줄 차례야. 민호의 말을 들은 영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찼다. 모든 게 잘 됐어요. 아들이 진심으로 저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작가는 계속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아니, 전혀 그렇지 않다.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다른 선택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는 혈액형도 맞고 나이도 잘 맞아요. 하지만 그건 소용없을 거야. 작전이 위험해. 지연과 민노 사이에 갈등이 있어.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영수는 그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며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감정을 느꼈다. 멈춰. 싸우자. 아빠, 나 혼자 있고 싶어. 가버려. 민호와 지연은 어쩔 수 없이 방을 나섰다. 그들은 떠났다. 그리고 복도에서 그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다. 민호 씨, 정신 차리세요. 신장 이식이 얼마나 위험한 수술인지 알고는 계세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위험하더라도 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겁니다.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당신은 위험에 처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지연아, 아버지는 내 평생을 키워주셨어. 당신이 제게 주셨으니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나를 배신한 놈에게 어떻게 복수할 수 있지? 민노는 지은의 말에 격분했다. 지은아, 제가 말하려던 건 그게 아니었어요. 사실이에요. 우리는 순식간에 집 없는 신세가 됐어요. 그게 우리 실수야. 우리가 무슨 실수를 한 거지? 여행은 중대한 죄악인가? 작가는 여전히 자신의 실수에 대해 자책한다. 그는 인정하지 않았다. 민호는 아내의 행동에 실망했다. 민호는 아내와의 말다툼에 지쳐 한숨을 쉬었다. 지연아, 제발 내 말을 이해해줘. 우리 아버지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야. 가족이면 우리에게도 가족인 거야? 미리 얘기했어야 했는데. 우리 집은 그때 원래 그런 식이었거든. 간호사가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너무 시끄럽게 하시면 다른 간호사를 부르겠습니다. 환자분께 피해를 드려 죄송합니다. 민호가 사과했다. 지은은 화가 나서 자리를 떠났다. 민은 혼자 양호실로 가지 않았다. 돌아왔어요, 아빠. 저 결심했어요. 수술 받을 거예요. 영수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지연이 단호하게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작가를 설득할 것이다. 내 아내가 옳다. 만약 당신에게 무슨 나쁜 일이 생긴다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의사가 말했다. 성공률이 높다고 하셨잖아요. 영수는 잠시 생각했다. 아들의 솔직함은 고마웠지만 며느리가 절대적으로 반대해서 걱정이 됐다. 그 순간 작가는 병실로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토마토처럼 새빨개져 있었다. 아니요, 절대 안 되죠. 작가가 소리쳤다. 지연아, 진정해. 긴장 풀어. 남편분은 큰 수술을 받아야 해. 어떻게 침착할 수 있어? 넌 아버지를 구하고 있잖아. 내가 아버지보다 훨씬 중요한 존재인데. 영수는 작가의 말에 깜짝 놀랐다. 뭐라고요? 사실이에요. 저 남편 있어요. 지연아, 시아버지보다 더 중요해. 민노는 아내를 말리려 했지만 지연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다지 친절하지 않으셨죠. 영수는 자기가 듣고 있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허락도 없이 집을 팔아서 우리에게 준 것이었다. 내 남편은 왜 나와 상의도 없이 그런 위험한 일을 저 여자 때문에 저지른 걸까? 지연의 말은 점점 더 의미를 잃어갔다. 민우는 그만해, 지연비라고 소리쳤다. 왜 내가 틀렸어? 아버지가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했다면 그렇게 했을 거야? 지연아, 내가 그랬어. 영수는 할 말을 잃었다.
우리가 결혼했을 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고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저는 포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아드님의 심장에 대해 묻는 건가요? 작가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그 부분을 부각시켜 왔는데요. 나는 이미 불만을 말했어. 지연아, 지금 나가. 민우가 화났어. 내가 그랬어. 왜냐고. 진실을 말하는 건 잘못된 일이니까. 어떻게 아버지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아버지도 들어야 해. 내가 우리한테 말해줬잖아. 어떻게 한 거야? 영수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며느리의 말은 마치 비수처럼 내 마음을 찔렀다. 그때 영수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아, 민호 신부님은 바쁘시구나. 나는 간호사에게 갔고 작가도 놀랐다. 나는 간호사를 불렀다. 간호사와 의사가 달려왔다. 혈압이 급격히 올랐어요. 심장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진정제를 투여받고 있어요. 심전도 검사, ECG를 요청했지만 의료진이 바빴습니다. 그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휴식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민우에게 보호자 여러분, 환자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상태로는 약한 전기 충격만으로도 충분할 겁니다. 라고 말했다.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 그때서야 작가는 자신이 한 말을 후회했다. 이미 시작됐어. 미안해요, 아빠. 하지만 영수는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눈을 감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의사는 다시 민호를 불렀다. 전화를 걸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심장뿐 아니라 심장까지 위험해졌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심장 말인가요? 네, 신부전의 합병증이에요. 이식 수술 과정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민우는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의사 선생님, 수술이 필요해요. 언제 수술 받을 수 있나요? 먼저 몇 가지 검사를 받아야 해요.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작가가 다시 말을 끊었다. 아니요, 박사님. 다른 해결책은 없습니다. 확실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장기를 이식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선택입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저도 진찰받겠습니다. 작가는 갑자기 민우를 놀라게 했구나 라고 말했다. 우리 혈액형은 비슷하지만 나는 당신 남편이 선호하는 혈액형이 아니에요. 지연아, 난 그걸 받아들여. 그건 불가능해. 절대로 불가능해. 지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영수는 산소 마스크를 통해 상황 전체를 주시했다. 며느리가 우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의사 선생님, 두 분 다 진찰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우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시험이 내일 시작돼. 영수는 오늘 밤 잠을 못 잘 거야. 저는 해낼 수 없었어요. 저를 위해 싸워주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 생각이 계속 났거든요. 작가의 마음 변화는 특히 눈에 띄었다. 다음 날 아침, 민호와 지연은 둘 다. 저는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이틀 후에 나올 거라고 들었습니다. 환자들이 진찰을 기다리는 동안 환자실의 분위기는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작가의 영수에 대한 태도가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아버지, 미안해. 내가 좀 심한 말을 했을지도 몰라. 괜찮아. 정말 괜찮아. 죄송합니다. 제가 성급하게 행동했습니다. 작가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연아, 너는 이 문제에 대해 너만의 생각이 있었을지도 몰라.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생각하지 않았던가. 지연이는 영수의 말을 듣고 펑펑 울었어. 아니요, 아빠. 정말 그럴 수 없어요? 특히 추석 기간에는 더더욱 안 돼요? 그건 이제 잊어버리자. 다 지난 일이야? 아빠,
저도 그 일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봤어요. 이제부터 모든 것이 정말로 바뀔 것이다. 나는 작가의 진심을 느꼈다. 영수는 아들의 아내의 외모 변화를 알아차리면서 마음이 점차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이틀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의사는 민호와 지연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다. 결과가 설명되었습니다. 두 검사 모두 기부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매노는 혈액형뿐만 아니라 조직 적합성 측면에서도 더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알았어,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럼 내가 할 게 모든 게 괜찮은 건가요? 물 관리는 중요하며 평생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굉장히 바쁩니다. 괜찮습니다. 언제 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면 내일이요. 가능합니다.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자는 그의 말을 끊고 말했다. 의사 선생님, 이 수술 정말 안전한가요? 물론 아무런 위험도 없습니다. 불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성공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걱정 마세요. 민호는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차에서 내렸다. 내일 수술해요. 민호는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는 아빠, 내일 수술해요 라고 말했다. 영수의 얼굴 표정은 복잡했다. 정말 괜찮은 거예요? 네, 지금은 아무 문제 없어요. 작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버지, 부디 건강하세요. 지연아,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 민호. 영수 나는 며느리의 진심을 느꼈다. 오랫동안 쌓여왔던 갈등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 시작되었다. 그날 밤, 민호는 수술을 준비했다. 나는 단식을 시작했다. 작가는 남편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저는 못하겠어요. 민호 씨,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다 괜찮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요. 당신은 그가 키가 크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무서워요. 지연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이해해요. 지연아, 만약 내가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무슨 일이 생기면 나한테 말하지 마, 들어줘.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지 잘 보살펴 드리세요. 민호야, 우리가 아버지께 끔찍한 짓을 저질렀어.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는데 특히 어머니의 장례식 때 더욱 그랬다. 걱정하지 마, 영수는 옆 침대에서 자고 있어.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아들과 며느리의 진심이 느껴졌다. 변화가 느껴졌다. 아침 6시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다. 민노와 영수는 교복을 입었다. 아빠, 괜찮을 거예요. 민우야, 고마워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영수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아빠, 힘내세요. 수술 잘 되시고 빨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수술실 밖에서 지연은 민노를 껴안고 울었다. 여보, 꼭 돌아와야 해. 알았지? 네,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민노가 수술실로 옮겨지는 동안 지연이 자리에 앉았다. 어머. 여보. 지연이가 영수를 제일 먼저 봤네. 아빠, 민호는 괜찮아요. 괜찮을 거야. 민호는 강한 아이잖아. 영수는 지연에게 말하며 그를 수술실로 데려갔다. 그는 나를 위로했다. 수술이 시작되었다. 작가는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다. 그는 계속해서 주위를 맴돌았다. 한두 시간이 흘렀다.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었다. 3시간이 지나자 지연은 걱정하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죠? 간호사에게 물었지만 그녀는 지금 수술 중이라고만 말했습니다. 4-5시간이 흘렀다. 작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니요, 송노인이 병원에 와서 지연이를 위로해줬습니다. 괜찮을 거야. 영수랑 민우는 괜찮을 거야? 6시간 후, 의료진이 갑자기 수술실에 나타났다.
그들이 달려왔다. 간호사들이 수혈용 팩을 들고 급히 달려왔다.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작가는 간호사를 붙잡고 물었다. 응급 상황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간호사가 왔습니다.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작가는 땅에 쓰러졌다. 아니요, 민호 씨, 제발 그러지 마세요. 송루인이 바로 그런 짓을 했잖아요. 난 널 응원했어. 걱정하지 마, 지연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나도 몰라. 7시간 후, 의사가 마침내 나왔다. 그의 얼굴은 눈에 띄게 지쳐 있었다. 수술은 어떻게 됐나요? 작가가 간절하게 물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민호 씨, 수술 중 출혈량이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뭐라고요? 작가는 창백해졌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혈관 봉합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은 온천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민호. 무슨 일이에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의사 선생님이 수술실로 돌아가셨습니다.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안 돼, 민우. 안 돼, 왜 그랬을까? 내가 항의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내가 바보였어. 지연은 울면서 자신을 탓했다. 얘야, 만약 민호가 죽으면 어쩌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민우는 강한 아이야. 분명히 잘 해낼 거야. 송노인과 지연이 그녀를 위로했다. 그의 얼굴 표정에도 걱정이 역력했다. 1시간이 더 지나고 의사가 돌아왔다. 나 갈게. 무슨 일이야? 작가는 벌떡 일어나며 물었다. 지열 에너지는 성공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위험은 모면되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저자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네, 출혈이 심해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지금은 상태가 안정적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떠세요? 영수 셰이크님의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민호의 심장은 이식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작가는 곧바로 쓰러졌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두 분 모두 회복실에 계십니다. 제가 이송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경과 관찰을 위해 며칠 동안 중환자실에 계셔야 합니다. 민호와 저는 회복실에 남아 있겠습니다. 영수는 내 옆에 누워 있었다. 우리 둘 다 의식을 잃었지만 상태는 안정적이었다. 이상한 상황이었다. 민호지연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울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 바보야. 몇 시간 후, 민호가 제일 먼저 눈을 떴다. 지연아, 우리 아가 일어났구나, 아빠. 아버지 수술은 잘 됐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민호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해냈어. 정말 다행이야. 영수도 금방 일어났어. 민호, 괜찮으세요, 아빠? 응, 괜찮아. 아빠는? 나도 괜찮아.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지었다. 민호야, 정말 고마워. 아빠 후회하는 건 나야. 정말 못했어. 다시 해보자. 자, 시작해볼까요? 작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요, 최선을 다할게요. 고마워요, 지연아. 너도 최선을 다했어. 영수는 며느리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방 한가운데에 함께 서 있었다. 그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빠르게 회복했고, 지금은 제 아버지입니다. 기분이 훨씬 나아진 것 같네요. 네, 훨씬 나아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좋아지셨다니 저도 너무 기쁩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저는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두 분 모두 회복이 순조롭습니다. 특히 영수 세이크님은 완전히 새로운 심장을 이식받으셨습니다. 끝났어. 정말 괜찮은 거야? 응, 민호야. 내 마음은 영수 손에 있어. 이 시스템은 당신의 몸에서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심전도 검사뿐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영수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녀 덕분에 새 삶을 얻었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낳아주셨듯이 이번에는 제가 아버지를 위해 제 목숨을 바쳤습니다. 영수는 민호의 말을 듣고는 펑펑 울음을 터뜨렸다. 고마워, 아들아. 정말 고마워. 지연은 영수에게 다가갔다. 아빠, 민호의 수술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그 점은 이해합니다. 그럼 뭘 이해하신 건가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작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우리에게 집을 제공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 살아남았어. 지연아, 이제부터 모든 게 변할 거야. 아버지,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수는 며느리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고마워, 지연아. 이해했어. 아버님께서 참 고집이 세셨던 것 같아. 아니요, 아빠. 저희가 철이 없었어요. 저희 세 식구는 늘 싸웠거든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오랜 갈등 끝에 마침내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다. 민우는 정말 뿌듯한 순간이었어요. 아빠,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라고 말했다. 맞아요. 정말 그래요? 이제야 진짜 가족 같아요. 영수가 미소를 지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민호가 태어날 즈음이면 아파트를 판 돈은 다 회수했을 겁니다. 제가 다시 가져올게요. 영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쓸게요. 당신은 무엇에 사용하실 건가요? 민호와 지연이가 새 집을 사는 걸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놀랍네요, 아빠. 이제 아빠 마음을 알겠어요. 아빠를 믿을 수 있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 모두 함께 이야기해보고 결정하자. 혼자서 결정하지 마. 나부터 먼저 생각해봐야겠어. 네, 당연히 그럴게요. 영수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진짜 가족처럼 느껴져요. 수술은 일주일 전에 받았어요. 민노와 영수 모두 회복이 잘 되었습니다. 영수의 몸에는 새로운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했고 메나우도의 수술 부위는 잘 아물었습니다. 아빠, 잘 지내세요? 민호는 아빠의 병상 옆에 앉았다. 병원에 도착해서 확인해 봤어요. 훨씬 나아졌어요. 숨쉬기도 훨씬 편해졌어요. 저도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영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다행히 작가가 껍질을 벗긴 과일을 좀 가져다 주었다. 아빠, 여기 사과 통째로 드렸어요. 고마워, 지연아. 영수는 며느리가 껍질을 벗겨준 사과를 먹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며느리가 예전과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보는 것은 정말 놀라웠다. 지연아, 요즘 많이 변했구나. 응, 어쩌지. 그때랑 너무 달라졌어. 너는 좋은 사람이 되었구나. 지연은 영수의 말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아버지, 저는 너무 순진했어요. 돌이켜보니 제 능력 밖의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걸 알았으니 괜찮을 거예요. 바로 그때 의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나이 드신 동료분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기뻐요. 제 신장도 완전히 나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제 가도 될까요? 네, 내일 떠납니다. 그건 가능해요. 하지만 정기적인 검진을 위해 병원에 가야 할 거예요. 영수는 아주 기뻐했어요.
드디어 집에 갈 수 있겠네? 민호는 언제 태어났어? 민호도. 의사가 나간 후 용수는 아들에게 태원이가 경기장에서 잘할 거라고 믿어라고 말했다. 그는 민호, 집은 찾았어? 라고 물었다. 아버지 간병 때문에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 먼저 시골집으로 와주세요. 네, 민호는 놀랐다. 빌라에는 방이 여러 개 있는데 당신은? 지연 신부님은 새로운 거처를 찾을 때까지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영수는 며느리에게 나는 반대할 게 없어. 아버지, 허락해줘 라고 말했다. 작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제게 주신다면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우리 한 집에서 같이 살자. 민노는 영수의 제안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아빠, 정말 괜찮으세요? 난 괜찮아. 이제 우린 진짜 가족이 됐어. 알겠죠? 이틀 후, 세 사람은 차를 타고 시골집으로 갔어요. 영수는 오랜만에 고향 도시의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되어 안도감을 느꼈다. 집처럼 편안한 곳은 없죠? 편히 쉬세요, 아빠. 저희가 모든 걸 잘 처리할게요. 아버지를 응원했던 민호는 그들이 별장에 도착했을 때 작가가 제일 먼저 도착했다고 말했다. 벌써 청소 시작했어요. 아빠, 제가 아빠 방 정리할게요. 지연아, 고마워. 지연이도 저녁을 준비해줬어. 나는 필그리마그가 즐겨 만들던 요리들을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그 요리들을 아주 정성껏 만들어 보았다. 아빠, 저 요리했어요. 제가 요리를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 맛이 없으면 꼭 알려주세요. 정말 맛있었어요. 정성껏 준비했더라고요. 영수는 며느리가 차려준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는 식사를 했다. 식사 후 우리 셋은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셨다. 가을 햇살이 서서히 저물고 있었다. 아빠, 그동안 너무 죄송해요. 민우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일 때문이야. 아니, 사실은 어머니 장례식에서 내가 잘못을 저질렀어. 그게 아버지 병의 원인인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버지는 연세가 드시고 건강이 악화되고 계세요. 상황이 좀 진정됐어요. 영수가 조용히 말했다. 지연도 상황이 좀 진정됐어요. 라고 덧붙였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지연아, 그만해. 아빠, 정말이지 아파트 판돈 우리한테 주셔야죠. 저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반품하시겠습니까? 그래, 이번에 내가 보여준 노력을 고려하면 충분히 믿을 수 있어, 영수가 말했다. 민호와 지연은 깜짝 놀랐다. 아빠, 진짜요? 응,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고요? 앞으로 우리는 가족 내 모든 일에 대해 서로에게 솔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얘기 좀 하자. 숨기지 마. 응, 당연히 원해. 지연아, 맞아. 아빠, 이제 아빠도 우리 가족이에요. 부모님과 함께 살든 안 살든 상관없어요. 남성 가족과 여성 가족을 구분하지 말고 하나로 생각합시다. 저자는 눈물을 흘렸다. 제가 쏟았어요. 네, 아빠, 아마 또 그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호, 아버지, 이제 완전히 독립하셔야 합니다. 재정적으로도요. 심리적으로도요. 아빠, 이해해요. 저도 정말 큰 영향을 받았거든요. 나는 여러 가지를 알아챘다. 새로운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갑자기 민호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아빠, 여쭤볼 게 있어요. 네, 무슨 일이에요? 아파트를 팔아서 얻은 돈을 돌려준다고 했잖아요. 진심으로 설마 아무 조건 없이 주겠다는 건 아니지. 영수는 잠시 망설였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버지가 그냥 주신 것도 아닌데요. 계획이 있겠죠? 미노스의 작사가가 짐작한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민호 말이 맞는 것 같아. 아버지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베푸시는 분이시지. 내 영수가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아버지가 물었다. 제 말을 믿지 않으세요? 제가 당신 말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요. 민우는 아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대답했다. 작가 역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권유했다. 영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느꼈다. 하지만 예상대로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작가가 서두르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에게 나중에 아들이 생기면 내가 이름을 지어줄게요 라고 물었다. 그는 그래, 민호라고 대답했다. 저자는 당황한 듯 보였다. 상황은 그렇다. 내일 그리고 손주들이 태어나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여기 와서 같이 놀아줘야겠어요. 그게 다야? 아니, 하나 더 있어. 영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무슨 일이야? 그들은 다시 헤어지면 안 돼. 평생을 함께할 때까지 행복하게 살아야 해. 우린 살아남아야 해. 민노와 지은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었다. 아빠, 이거 병이에요. 물론이지. 이번엔 둘이 어떻게 지낼까? 그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봤어요. 그런 사랑은 포기할 수 없어요. 지연은 민노의 손을 잡았다. 알겠어요. 물론 우리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예요. 물론이죠, 자기. 물론이에요. 민호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 조건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네, 나도 동감이야. 세 사람은 동시에 웃었다. 아빠, 근데 전 정말 궁금해요. 민호가 말했다. 응, 뭐라고? 아빠가 언제부터 우리를 돌봐줬어? 용서하기로 결정했어. 영수는 잠시 생각했다. 제 생각엔 작가가 당신이 병원에서 우는 모습을 보고 걱정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럼 저는요? 작가는 놀랐다. 네, 그때서야 당신의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난 내가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아버지도, 민호도, 그리고 내 몸까지도. 그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가 진정으로 성장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야? 민노와 지은이는 영수의 말에 감동받았어. 고마워요, 아빠. 하지만 사실은 내가 감사해야죠. 아빠 덕분에 새 삶을 얻었으니까요. 석양이 아름다웠다. 새로운 사람들은 함께 그 경치를 감상했다.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몇 달 동안 해가 지지 않았거든요. 영수는 완전히 회복했고 민호 또한 수술 후 합병증 없이 회복했습니다. 가족 관계도 크게 개선되었다. 영수는 아파트를 팔기 위해 약속했던 돈을 돌려주었다. 나는 민호에게 돌려주려고 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예상치 못했다. 나 봤어. 아빠, 돈 안 가져가실 거예요. 영수는 왜 그렇게 놀랐을까? 이제 우리는 독립하고 있어요. 부모님 돈 없이 살고 싶어요. 작가는 민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아빠. 저희가 직접 했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무슨 소리예요? 집값이 얼마예요? 아빠, 정말.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민호는 정직했어요. 민호,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월세가 싸지는 않을 거야. 잘 됐네요. 저도 이제 정규직을 찾았어요. 글쓴이도 더 나은 직장을 찾고 있대요. 정말요. 우리 아버지가 그 사람보다 훨씬 낫는데요. 나는 이상에 얽매이지 않고 살고 싶어. 영수는 아들의 소망을 알아차린다. 나는 자랑스러웠다. 그럼 이제 그 돈으로 뭘 할까? 나중에 생각해보자. 이걸 손주들에게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수는 민호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벌써 아이에 대해 생각하고 계시네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요. 며칠 후,
민호와 지연은 서울에서 작은 아파트를 구했다. 영수는 실망했지만 아들의 결정을 존중했다. 아빠, 매주 주말마다 갈게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작가분께서도 따뜻한 안부를 전해주셨습니다. 지연아, 정말 잘했어. 앞으로 민우 잘 돌봐줘. 네, 아빠.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다시 서울로 향했다. 영수는 이번에도 혼자였지만 이번에는 나는 외롭지 않았다. 진심으로 가족의 일원처럼 느껴졌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호는 약속대로 아버지와 함께 순례지로 갔다. 어머니를 찾았어요. 저 여기 있어요? 민호스의 무덤 앞에 있어요. 그는 그녀에게 꽃을 건네며 말했다. 나는 오랫동안 당신에게 잘 대해줬지만 이제 당신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군요. 저는 준비됐습니다. 아버지께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영수도 부인과 통화했습니다. 귀여운 민우가 많이 컸네요. 지은이도 많이 변했고요. 산들바람이 불어와 데이지 꽃들을 흔들었다. 마치 순례길이 그 바람에 반응하는 듯 했다. 어머니도 행복해 보이시네요. 민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 가족이 재회했으니 우리는 묘지에서 내려온다. 민호는 아버지 집을 팔긴 했지만 가족을 되찾았다 오고 말했다. 당연하죠. 가족이 집보다 훨씬 중요해요. 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저는 평생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내가 집으로 돌아오면 작가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빠, 민호, 벌써 돌아왔어요. 네, 어머니 댁에 잠깐 들렀다 왔어요. 다음에는 어머니랑 같이 갈게요. 알겠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너를 그리워하실 거야. 저녁 식사 후에 너희 셋은 정원에 앉아 일념. 나는 차를 마셨다. 석양이 아름다웠다. 정말로 아름다웠다. 영수는 이게 진정한 행복이야. 내 아버지는 드디어 평화를 찾으셨어 라고 중얼거렸다. 아빠, 우리 이 상황을 평화롭게 잘 헤쳐나가요. 그런데 민우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하나 있네요. 새삼스러울 것도 없죠. 작가가 임신했잖아요. 영수는 깜짝 놀랐다. 정말. 응, 며칠 전에. 확인됐습니다. 작가는 다소 당황한 듯 맙서사,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할아버지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영수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그래, 그는 할아버지가 될 거야. 오, 그거 좋네요. 정말 좋아요. 영수는 신나게 손뼉을 쳤다. 아빠, 약속 기억하세요. 민호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무슨 약속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셨나요? 아, 네, 물론이죠. 그럼 이름을 지어줘야겠네. 영수는 벌써부터 몹시 들떠 있었다. 작가는 궁금해했다. 그 남자는 뭐라고 말할까? 그럼 솔리아라는 이름은 어때? 그건 우리 할머니 이름이야. 아빠, 그거 여자 이름이잖아요. 그게 이름이야. 민우가 웃으며 말했다. 아, 맞아. 그럼 선우 이름은 뭐야? 순가의 순례길과 민호가 아버지 호자의 길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딸이면 소희라고 지을 거예요. 이 이름은 순례자 승려인 송가, 쌍어와 지연에서 유래했어요. 이름은 벌써 정했나요? 작가가 웃으며 물었다. 물론이죠. 그녀는 제 첫 손녀였으니까요. 영수는 너무 기뻐했어요. 아빠, 하지만 출산 비용이나 필요한 육아 비용 같은 것도 고려해야 하잖아요. 민우는 제가 할게요. 무슨 소리예요? 할아버지가 하셔야죠. 라고 말했다. 아니요, 아빠, 저희가 할게요. 민호, 너는 여전히 첫 손주니까 할아버지가. 우리가 뭔가 해야 해요. 아빠,
친절은 감사하지만 저희가 직접 해결할게요. 민호는 고집이 세다. 좋아, 알았어. 그럼 이렇게 하자. 아기가 태어난 후에 할아버지께 첫 번째 생일 파티를 열어달라고 부탁해봐에 정말 멋진 생각이야. 민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도 한복을 입으셨어요. 그걸 사서 아버지께 드리는 게 너무 번거롭지 않나요? 작가는 걱정스러웠다. 할아버지가 된다는 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걸까? 난 할 수 있어? 영수는 엄청나게 기뻐 보였다. 몇 달이 더 지나고 지연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왔다. 민노는 약속을 지켜 매주 주말마다 아버지를 찾아갔다. 찾았다. 아빠, 아드님이 정말 많이 컸네요. 발가락까지 자랐네요.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영수, 나는 너무 행복했어요. 아빠, 아기가 태어나면 이런 일이 아주 자주 일어나요. 작가는 내가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할아버지는 손주들을 보는 기쁨을 위해 살아야 한다. 어느 가을 오후, 영수는 정원에 홀로 있었다. 저는 국화를 돌보느라 바빴습니다. 필그리미지에서 심은 국화가 올해도 다시 꽃을 피웠습니다. 꽃이 정말 예쁘게 피었네. 여보, 보여. 우리 민우 정말 예쁘지 들었어. 당신이 곧 아빠가 되겠구나. 영수가 아내에게 말했다. 나는 작가도 많이 변했네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 같아요. 라고 중얼거렸다. 바람이 불어 데이지 꽃잎이 살랑거렸다. 고마워요, 여보.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났어요. 그녀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영수는 말없이 아내에게 감사를 표했다. 내가 그걸 너에게 줬어. 집을 팔긴 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값진 걸 얻었거든. 바로 그때 멀리서 택시 소리가 들려왔다. 민호와 지연이 예고 없이 찾아온 것이었다. 네, 맞아요. 아빠 맞죠? 왜 이렇게 갑자기 오셨어요? 아빠,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민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무슨 새로운 소식 있어? 나 정시 입학 시험 합격했어. 축하해, 친구. 영수, 민호가 있어서 드디어 진정한 독립을 이룬 기분이에요. 민호, 정말 잘했어. 진심으로. 정말 잘했어. 그리고 작가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어? 아빠, 저도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제 이직이 확정되었습니다. 작가분도 큰 성공을 거두고 계십니다. 내 이제 유급 휴가를 문제없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수야, 정말이야. 나는 행복했다. 아들과 며느리가 진정으로 독립하는 모습을 보니 자랑스러웠다. 영수는 이 아름다운 날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 사진을 찍자라고 제안했다. 네, 아빠. 세 사람이 데이지 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아름다운 석양을 배경으로 진정한 가족이 된 세 사람의 행복한 얼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보, 보이세요? 우리 가족이 정말 행복해졌어요. 영수는 벨그리마그에게 무언가를 속삭였다. 세 사람은 해질녘에 함께 술을 마셨다. 차 한 잔이의 관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친밀했다. 그녀는 갈등과 오해를 뒤로하고 진정한 가족을 만들었다. 나는 삶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새 출발을 했다. 가족은 멀리 떨어져 있었다. 오해와 사소한 갈등이 쌓이면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바로 부모님께 연락하세요. 사랑의 말과 감사의 말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후회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가족은 언제나 곁에 있지만 시간은 흘러가니까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제 마음을 전합니다. 보세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친절과 사랑의 행동입니다.